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세요. 울림이 가득한 클랑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예요.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북사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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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판도라님 인스타에 네. 불멍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네. 어디 캠핑 갔다 오셨나봐요. 캠핑 갔어요. 어렸을 때 가족들끼리 간 거 말고는 나이 들어선 처음 간 캠핑. 네,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지를 몰랐죠.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걸스카우트 출신이에요, 여러분. 네, 맞아요. 그래서 야영 익숙하고, 예, 자, 산 무서워하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나 우주소년단 안 쳐줘요. 아람단 안 쳐줘요. 그래서 캠핑하고 야영하는 거는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 저는 산 좋아하는 편이라 좋아하는데, 불멍이 이렇게 유행인데 제가 ASMR 방송을 하고도 제대로 된 불멍을 해본 적이 없어서 누가 간다기에 냉큼 나도 가겠다. 네, 저희 뭐 같이 작업하는 팀에서 간다길래 따라갔다 왔어요. 재밌었겠다. 강화도 갔는데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장작 타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소리가 나나 해가지고 막 볼륨을 키웠는데 그쵸? 소리가 안 나더라고. 네, 제가 일부러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ASMR은 내 마음의 소리. 갑자기 철학으로 가는 건가요? 제가 불을 좀 잘 잡고자. 이게 의외로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댔는데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는 이 지금 불멍이라 하는 그런 그 불타오름이 사진으로는 안 느껴지고 되게 격렬하게 타더라고요. 소리도 타닥타닥, 개도 시끄러운데 막 애들 뛰어다니고 옆에 사람 소음 들리고 그래서 내가 보는 이 감성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해서 슬로우로 촬영을 슬로우 해봤어요.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예, 그래서 불이 이렇게 휘가마 타오르는 모양새를 그대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제가 작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까지 한번 카메라에 담아봤으니까 한번 와보시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네, 유튜브에도 제가 올릴 예정이고 저희 인스타에도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에서 별책 부록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유튜브나 네이버나 팟빵이나 설명란에다가 인스타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클릭 좀 해주세요. 불멍이 있고 물멍도 있습니다. 물멍 아십니까? 물멍? 물멍? 물멍은 이제 그 폭포 같은 거, 잔잔한 폭포 떨어지는 거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거나 분수 같은 거 쳐다보거나 이렇게 졸졸졸 이렇게 개천 같은 거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거 있고, 오늘 또 우리 주제가 게임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죠. 클릭하고 들어오셨으니까 겜멍이 있습니다. 겜멍. 겜멍. 남의 게임하는 걸 그냥 멍하니 보는 거죠. 제가 겜멍. 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요? 하는 거 보면 죽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걔가 주인공이 멍멍도 죽어도. 있습니다. 멍멍. 멍멍도 좋죠. 멍멍은 뭐예요? 멍멍은 술을 강아지랑 먹고 노는 거 아니야? 아니 술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멍멍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안 되는 건데 가만히 안 있으니까 멍멍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멍멍된 다음부터는 전혀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멍멍이 됩니다. 네, 빨리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러면 댓글 읽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전류전쟁 했었는데요. 그 에피소드에 우리 준범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테슬라에 대한 연민이 생기네요. 요즘 유튜브 편집본이 짧아져서 아쉬워요. 그래서 팟빵에 가서 2편 정도 풀버전 오디오를 들었습니다. 팟빵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이었으면 성공하셨습니다. 하하. 성공했어요? 성공했네요. 이게 사실 전략이 아니에요. 저희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더 힘들지 않아요? 압축하는 게 난 더 힘든 것 같아. 괜찮아요? 압축하시는 분도 있지만 압축이 아니라 그냥 잘라서 소멸. 편집된 부분만 낸다 뭐 이런 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전류전쟁 하나 저 보완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네. 이거 올라간 지는 꽤 됐는데 그 저희가 전류전쟁 할 때 교류 얘기했었잖아요. 네. 교류가 방향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뀐다. 플러스로 했다가 마이너스로 했다가 1초에 60번씩 바뀐다. 아니면 뭐 선풍기 회전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날 방송 마치고 이거 내가 기가 막힌 설명이 떠올랐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막 아쉬웠거든요.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네네. 갑자기요? 그럼요. 네. 보완해야 됩니다. AS. 우리 클랑폴님이 알아 편집하시던 거. 편집하면 안 돼요. 나 진짜 이거 훌륭한 그 비유란 말이야. 자, 여러분 네. 일단 그 72화 전류전쟁 먼저 듣고 오세요. 아쉬운 게 있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류가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1초에 60번 하잖아요.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그때도 발전기 얘기를 했는데 모든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는 돌려서 만드는 거예요. 돌려서. 왜 우리 후레쉬 같은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발전하는 거나 러닝머신 타러 가서 전원 꺼져 있는 거 돌리면 그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화력 발전도 사실 뭘 태워서 수증기를 끓여서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고, 수력 발전은 물이 떨어지면서 풍차 같은 그 터빈을 돌리는 거고, 원자력 발전도 물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원운동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다르게 좀 생각해 볼게요. 내가 대관람차에 타 있어요. 그럼 사실 나는 원운동이라고 느낀다기보다는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밖에서 보면 원운동일 뿐이지만 사실 그 원운동을 바꾸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류 전기가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내려갔다 뒤로 갔다가. 그렇죠. 이제 정확히는 그런데 올라갈 때 플러스 전기, 내려갈 때 마이너스 전기. 원래는 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해가지고 자기장의 방향하고 전류 쪽은 같은데 힘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뭐 그런 복잡한 설명은 빼고 원운동이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기 때문에 교류 전기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딱? 아니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그 하는지? 전에 거가 훨씬 쉬웠어요. 선풍기! 선풍기는 그러니까 결과예요. 선풍기는 네. 교류 전기를 넣었을 때 출력으로 나가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72화 전류전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 팟빵 70화 정리게임 에피소드에 늘 시원님께서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후원자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늘 시원, 올웨이즈 쿨이잖아요. 좋다. 언제나 좋다. 시원시원한 날이 계속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게임 좀 해보셨나요? 게임만 했습니다. 네. 하우스에서 저기 하우스? 그 게임 아니에요? 타짜 아니야, 타짜? 위험한데. 주로 어디서 해보셨어요? 오락실이죠. 오락실에서 하고, 저희 집에서 하고, 친구네 집에서 하고, 또 오락실에서 하고 계속 돌았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집이 오락실이었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셨죠. 아, 진짜. 또 오락실은 저는 제 삼촌 따라서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명절 때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어쨌든 들어갈 때는 뭔가 불량한 아이들이 가는 그런 곳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구점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그런 거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락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어린이들은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랬구나. 그렇죠. 거기는 학생들 출입 금지였는데. 오락실은 못 가는 거였죠. 나 왜 그런 거 같지? 근데 우리는 그냥 가는 거죠. 그치. 막 가는 거지. 네,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들어보시고 어떤 게임이 상상이 되는지, 혹시 이 게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띵띠리딩띵띵띵띵 띠기디기딩띵띵 뚱뚜둥뚱뚱뚜둥. 잘하시는데? 방금 들으신 음악은 80년대 오락실의 대표적인 게임 이얼 쿵푸라는 게임의 BGM인데요. 중국어로 번역하면 이얼이니까 하나 둘 쿵푸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렇게 많이 해봤는데 옛날에 저 제목은 처음 들어보는데. 저기 쿵푸 게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얼 쿵푸가 원래 이름이래요. 대부분 오락실 게임이 그 당시에 오락실 기계에 적혀있던 게 이얼 쿵푸라고 안 써있죠. 그냥 뭐 그쵸. 쿵푸 아니면 뭐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이소룡 뭐 이렇게 적혀있거나. 맞아. 그리고 이 화면에도 보면 딱 제일 중앙에 쿵푸 딱 써있거든요. 저게 딱이야? 딱 아닌가. 글랑폴리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화면 가운데 한문으로 공부라고 써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 공부는 스터디 그 공부랑은 한자가 달라서, 이 공부는 그러니까 숙달된 기술을 말하는 거래요.
그렇구나. 왜 쿵푸 무술 같은 거 하면은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숙달되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지 않나. 이 음악 OST로 사용한 영화도 있잖아요. 뭔데요? 아라한 장풍 대작전. 네. 맞아. 유승범이랑 맞아, 윤소희, 안성기 나오는. 근데 이 음악 자체가 그 사실 음악만 들어도 저 영화를 몰라도 너무 중국풍에 맞아. 뭔가 이런 뭔가 짜장면 먹어야 될 것 같아. 짜장면이랑 대결 구도로 뭔가를 할 것 같은. 글쎄요, 저희가 저런 게임을 다 해봤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아라한에서도 너무 잘 어울렸잖아요. 딱 그 음악이 나오는 순간 코믹한 느낌과 함께 그렇죠. 이대 대결이 시작된다. 이런 느낌. 멜로디를 너무 잘 썼어. 게임이 유명해져서 그러겠죠?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나오고. 가요 중에도 이 노래 뭐라 그러죠? 그 모티브로 해가지고 쓴 노래 있잖아요. 힙합 그룹 킹조라는 그룹이 이 노래를 갖다가 대중음악으로도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옛날. 너무 옛날. 저 게임 자체가 오래됐어. 게임 자체가. 언제 나온 거예요, 이 게임은 정확하게? 85년. 맞아요. 그 게임 아래에 왼쪽에 코나미 1985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만들어진 해예요. 그렇구나. 이런 것도 무심히 보잖아요. 저희 또 특히 맞아요.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냥 봤는데 그렇구나.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게 만들어진 때더라고요. 이 게임은 사실 쿵푸를 소재로 하고 이러니까 왠지 중국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일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게임 제작사인 코나미 홀딩스 주식회사가 1985년 1월 초에 아케이드용으로 판매를 이제 시작한 대전 액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1969년에 창업한 이래로 되게 엄청 많은 게임을 만들어냈어요. 찾아보니까. 그럼요. 코나미 유명하죠. 근데 그 중에 이야기할 이제 다른 게임들도 다 여기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소개하는 게임들은 다 이 회사의 게임들인가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알만한 게임을 찾다 보니까 이거 괜찮다, 저거 괜찮다 찾았는데 그럼 어디 회사에서 만들었지 했는데 전부 다 똑같이 코나미. 그러면은 그 시절의 게임들인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이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한물 갔죠. 근데 저 당시만 해도 쟤네가 그냥 전 세계에서 주름 잡고 최고예요. 있었나 보다. 그럼요. 근데 초창기는 이 코즈키 카게마사 그리고 나카무라 요시노부에서의 나 그리고서는 미야사코 타츠오의 미. 글씨 하나도 못 읽어.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읽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서 지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너무 한글을 안 읽어서 그래. 맞아요. 독일어로 하셔도 돼요, 일본어. 그래서 이 세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코나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이 세 분이 공동으로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하고 미 하시는 분은 이제 떠나시고 이제 코가 전부 다 먹었어요. 코가 제일이고. 예전에는 이런 게임 음악 산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컴퓨터도 사실 크게 최근 들어서 막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된 거고 예전에는 이만큼의 사양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게임 음악이라고 해도 약간 전자음악 소리 같은 그쵸. 삑삑삑 소리 나는 것들 그런 소리들이 있었다가 80년대에 유독 게임 음악에 클래식 음악들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편곡을 한다든지 그 멜로디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은 작곡가가 죽고 보통 40, 70년 뒤면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이 저작권이 좀 자유로워지니까 이거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이 음악 좋은데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들도 꽤 많고 클래식 아니라 그 당시에 대중가요였던 것도 넣은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점점 발전해서 또 좋아졌죠. 쿵푸 게임처럼 게임이 유명해지니까 멜로디도 같이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람들 기억 속에 저처럼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게임도 물론 재미있지만 음악이 더 빛나는 그런 게임 음악입니다. 어떤 게임 속 음악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게임 음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이거 이 많이 게임을 했죠. 많이 해서 저 이거 좋아해요. 음악만 들어도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 게임 중에 몇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주로 보는 거 좋아하시는데. 주로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하고 싶고 제가 이건 특히나 최근에 최근이라 그래도 한 뭐 올해 초예요. 예, 꽤 전이네요. 올해 초 들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너무 나서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그리고 한참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유튜브에 근데 이거 그 게임하는 거 누군가 안 죽고 오래 잘 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검색했는데 그건 좀 복잡해서 시도는 하지 않았고 좀 더 보는 거 좋아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음악도 너무 신나고 펭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맞아요. 제 두더지 같은 애한테 부딪히잖아. 다 귀여워. 아니 펭귄도 귀여워. 맞아요. 펭귄 귀여워. 두더지 맞잖아요. 두더지 아니에요. 두더지? 두더지 아니야? 두더지가 어머, 왜 뭐야? 남극이잖아요. 맞네? 우리 두더지가 나 뭐 그런 거겠지. 근데 저기 너무 게임 제목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걔는 남극탐험이라는 게임인데요. 음악 들으면 이거다고 기억하신 분 있을 거예요. 제목이 남극탐험이더라고요. 저도 새삼 알게 됐어요. 근데 장애물을 피해야 돼. 구덩이에 빠지면 안 돼. 근데 맞아. 장애물 피하다가 두더지 같이 생긴 애한테 부딪히잖아? 그러면 이끄 하고 꽁꽁꽁 이렇게 옆으로 맞아요. 가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맞아. 그 걸리면은 시간을 잡아먹어가지고 그치 시간을 쿵쿵 튀면서 바빠 죽겠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애가 쿵쿵쿵 옆으로 가고 있어. 저기 옆에 있는 바다로 빠지고 그러나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고 싶다. 안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펭귄이니까. 펭귄은 또 빠져줘야지. 내가 아니니까. 넌 빠져라. 제가 좋아했던 게임이어가지고 저희 오락이라 그랬죠. 게임이라는 표현 잘 안 썼잖아요. 그때는. 그죠. 제가 좋아했던 오락이라. 네. 저거는 딱 음악을 듣는데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지. 이걸 게임이라고 하면 좀 섭섭해. 오락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게임이라고 안 했지. 게임이라는 말이 없었죠. 오락. 갑자기 맞아. 우리 방송은 왜 이렇게 늙어지고 있지? 오늘은 늙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맞아요. 주로 얘기하실 거가 추억을 레트로 게임. 레트로 게임.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청취자 분석하면서 봤더니 요새 청취층이 대부분 40, 50대더라고요. 좋다. 30대는 몰라 이거 게임. 아까 그 판도라님이 여기 두더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두더지가 아니고 물개예요. 그쵸. 남극에 두더지 없어요. 얼어 죽어. 제 눈엔 두더지로 보여요. 두더지. 남극 두더지로 다시 한번 보세요. 두더지. 근데 색깔도 두더지야 사실. 그러니까. 약간 노란색이잖아요. 두더지 같아. 그러니까 다 경험에서만 오는 건가 봐. 경험해본 자만 아는 거지. 저는 어렸을 때 물개를 그때는 몰랐나 봐요. 쟤를 보면서 어디 가면 왜 이렇게 망치 들고 튀어나오면은 잡는 오락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해서 제가 너무 당연한 듯이 닮았어, 고민도 진짜. 않고 너무 닮았어. 두더지라 그랬네. 그 중간에 물고기도 먹고 이러지 않아요? 그 먹는 맞아요. 거 이렇게 물고기도 먹고 깃발도 있어요. 깃발도 있다. 그거 먹으면 점수가 막 올라가고 가끔 알록달록한 깃발도 있던데.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이 패턴이 너무 단순해서 맞아. 그냥 어차피 이러든 저러든 직진이야 얘는. 그냥 내가 거기서 장애물을 피해서 앞으로 가는 거. 거의 뭐 좌우 점프 이거죠. 맞아요. 근데 저 엄청 큰 구덩이 그러니까 얼음 구덩이잖아요. 거기에 빠지면 되게 귀여운 거 알아요? 팔 파닥파닥거리면서. 그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폭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또 통 튀면 나와요. 너무 귀여운데. 일부러 들어간 적도 있잖아요, 저는.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잔인하시네. 아니요,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아요. 요즘 게임 같지 않아요. 저 시대 오락은 안 근데 죽어.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머리에서 프로펠러처럼 날아가기도 하고. 맞아요. 깃발 많이 먹으면 그러나? 알록달록 깃발인데 그거 먹으면은 이제 머리 위에 이제 프로펠러가 생겨요. 맞네. 금방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 끝까지 가면 얼굴 보여줘요, 펭귄? 얼굴 언제 봐요? 뒤돌아서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왜 두더지한테 잡히면 되게 두더지가
표정이 계속 웃고 있어. 두더지는 무조건. 아, 감사합니다. 저희 두더지로 가기로 했나 봐요. 두더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 당시 게임은 이제 약간 좀 표현에 한계가 있었죠. 맞아요. 그 왜 슈퍼마리오 있잖아요. 슈퍼마리오 걔네들도 수염 나 있잖아요. 콧수염.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입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수염으로 일부러 가린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 네, 그런 거예요. 이 남극탐험 스테이지가 10까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이게 몰랐는데. 한 스테이지마다 끝나고 나면 이제 국기가 나오거든요. 위로 이렇게 슉 국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국기, 프랑스, 뉴질랜드, 남극점, 그리고 아르헨티나, 영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개 스테이지가 있고 마지막 스테이지에는 일본이 나온대요. 스테이지를 다 마치고 나면 다시 1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한 2바퀴, 그러니까 20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나면 다른 펭귄들이 주인공 펭귄들을 막 행가리 쳐주는 장면이 나온대요. 오, 대박. 거기까지 못 가봤나 봐요. 기억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못 본 거 같아요. 저는 헬리콥터 탄 것도 기억이 없는데. 네, 이 헬리콥터는 사실 이제 모든 게임에 다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추가된 판이라서 업그레이드 버전. 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 못 그렇구나. 보셨다면 아마 예전 버전, 초반 버전을 이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게임 소개 그냥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요. 이게 1984년에 코나미사에서 제작을 한 런닝 게임인데, 런닝 액션 게임이죠. 막 계속 뛰어가는 시간 내에 이제 뛰어가야 되는 펭귄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남극 탐험, 뭐 남극 대모험이라고 우리는 이제 불렀던 네, 그런 게임이고, 이후에 이제 콜레코비전, 페미컴, 핫팩, 게임보이에서도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었대요. 이렇게 많이 수록됐었나? 닌텐도 위랑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도 지금 할 수 있대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중독성도 있고 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잔인하지 않잖아.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안 죽으니까 좋아. 아니 두더지가 펭귄이랑 부딪히면 웃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 부딪히면 그리고 두더지도 웃고 있고 제 펭귄도 통통통 옆으로 얼마나 귀엽다고요. 네, 옆으로 빠져도 통통통. 된다니까요. 빠져보세요 구덩이. 그러니까 게임을 깨는 게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그걸 보시기 위한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고 하고 밥도 줘야겠는데? 네, 그리고 아까도 저기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펭귄이 남극 대륙을 일주하는 남극 기지 순례를 하는 그런 게임이네요. 그래서 그 국기랑 각 나라에 그게 있었네. 그럼 우리나라 세종기지도 나오나요? 그러게 나오겠네. 유감스럽게도 MSX 제작 당시인 1983년 12월에는 우리 세종기지가 아직 건설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발매 후 한 5년 정도 지나서 완공됐기 때문에 이때에는 아직 유감스럽게도 태극기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산 페미클론 게임기에는 태극기가 있다고 합니다. 약간 좀 억지스럽네. 뭘 굳이 그또 넣나?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이게 원래 교육 시리즈 교육용 게임으로 개발됐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각종 국가와 국기를 익히게 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 남북 기지에 그 국기랑 뭐 이런 것들이 다 개양하고 뭐 이런 게 있었구나. 맞아요. 갈 때마다 어디 하나 딱 도착하면 이제 국기가 쫙 올라오면서 국기 알려준 이렇게 국기 모양도 있고 이러면서 그런 게임이었다고 해요. 원래 처음 만들어졌던 유형이. 이거를 MSX로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해봤어요. 어떤 걸로 해보셨어요 그러면? 게임보이. 오락실. 난 집에서 했던 기억나요. 오락실에 있었나? 이거 오락실에 있지 않았나? MSX가 뭐예요? MSX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대충 나이가 다 밝혀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컴퓨터 학원에 가면은 당시에 컴퓨터 학원에 MSX가 되게 많았어요. MSX가 그냥 타자기처럼 키보드처럼 생겼는데 키보드에 롬팩이라고 해서 게임팩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컴퓨터 학원은 GW 베이직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주력 그 기계가 MSX하고 XT를 많이 갖다 놓고 AT도 별로 없었는데 당시 제 기억나는 게 월화수목금은 컴퓨터 수업을 받아야 되고 토요일에 가면은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MSX에다가 롬팩을 딱 꽂으면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뭐 남극 탐험, 또 생각나면 덱스터 뭐 이것저것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팩으로 끼우는 거는 그냥 게임만 있는 거예요? 게임 팩인 건 거예요?
보통 당시에는 이제 롬팩이라고 해서 롬은 이제 그 읽을 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저장 장치를 우리가 USB처럼 쓸 수는 없고 누군가가 게임이건 뭐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그냥 읽어오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뭐 게임 말고 딴 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기인 건 거죠. 이 키보드처럼 끼우는 그게. 아니 저도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비디오 테이프 넣는 것처럼. 그쵸. 근데 위에 이렇게 해서 약간 조그만한 사각형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 위에 이렇게 꾹 누르면 맞아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이름이 제믹스 이런 거 아니었나? 맞아요. 제믹스가 MSX하고 호환이 돼서 MSX에 하는 롬팩은 제믹스에 꽂을 수 있고 저도 제믹스가 있었어요. 제믹스는 이제 보급용이었나 보다. 저 집에 있었던 이제 그 제믹스는 가정 콘솔용 게임기로 나온 거고 게임기로? MSX는 처음을 딱 만나면 게임기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키보드 뭔가 이걸로 컴퓨터 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인데 게임도 되네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딱 기기를 만나면. 저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 컴퓨터 학원을 못 다녔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오락실만 안 했어요? 저는 오락실만 다녔어요. 아니 가난하지 않아서 가신 것 같은데 그 돈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돈 있어야지 아니 애들 삥 뜯어서 이제 무슨 소리야? 지금 학폭 또 학폭. 알죠? 학폭 논란 두 번째 논란. 아니 근데 저 어렸을 때 무사발님 어리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오락실도 좀 자유롭게 드나드셨다. 요거는 제 추측이 아니라 제가 어디선가 소문으로 들었어요. 실제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19금 영화를 그렇게 보셨다고. 맞아요. 극장도 저는 이제 초등학생일 때 이미 고등학생 관람가를 받고 중학생일 때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를 보러 다녔죠. 저희 때 더 엄하지 않았어요? 안 걸렸어. 저분이 보여달라고도 안 왔다는.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거는 저는 그 우리 아버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생인데 몸이 컸던 거예요. 지금 몸이었어요. 지금 몸. 그래갖고 몸만이 아니야. 얼굴이 안 되면 받쳐줬어야지. 얼굴도 지금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10살 초반인데 애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 친구를 길 가다가 만났는데 초등학교 때 어머니랑 친구랑 가고 있었고 제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우리 반 애야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애가 왜 이렇게 불쌍해 사갔냐 왜 이렇게 애가 근데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갔냐 이런 건 제 그냥 그거지만 저를 정말 안쓰럽게 보면서 애가 왜 이렇게 늙었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보고 그리고 아버지 옷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 옷이 이제 약간 검은색 야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야전상의. 군대 군복 같은 군복에 위에 추울 때 입는 상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입고 다녔거든요. 그 야상이 야전 상의를 준말인지 몰랐어. 오늘 알았어요. 그래요? 나도 몰랐어. 야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바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야외에서 입는 군인들이 그치? 작전할 때 밖에서 입는 상의라는 그거에 뜻이에요.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 스타일로도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저는 그걸 스타일로 입고 다녔는데 이제 너무 이제 검은색 입고 다녔거든요. 거의 복학생 같이 보였겠다. 그렇죠. 그래갖고 검문 검색을 그렇게 당했어요. 되려 검문. 그 당시에는 경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니다가 당신 잠깐만 신분증 보여줘 이러면 보여줬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나오는 거 아니야? 없어. 저는 신분증 저 학생증 있어요. 뭐 대학생증 뭐 아무튼 괜찮다고 보여달래. 아니요 저 중학생인데요. 다행이지 뭐예요? 초딩 아니라서. 그리고 그죠? 버스 탈 때도 여간 힘들었습니다. 저 일찍이 이제 세상 일을 배우셨던 분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 오락실 많이 다녔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저쪽으로 무사발님 얘기 쪽으로 가니까 저희 삼촌이 생각났고요. 그 전에 제믹스 얘기까지 했을 때는 제 동생이 쭈그리고 앉아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뭐 하고 있었던 모습이 이게 진짜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우리 문방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 시절 이후로는 너무 옛날 일이라 생각지도 않았던 장면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니까 신기하게 막 떠오르네요. 글랑펄리님이 저희한테 무슨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타임하고 레스트 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하고 남은 거리 이 펭귄이 가야 할 거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55초가 남았는데 705km를 가야 된대요. 이게 705km를 55초 만에 가려면
초속 1초에 12.8km씩 가야 되고 와. 이거를 우리가 자동차 계기판에서 보는 시속으로 바꾸면 시속 46,000km 정도 되거든요. 펭귄이? 이게 좀 감이 안 오는데 제가 저기 마하로 잠깐 나눠볼게요. 마하? 마하는 뭐에 네. 쓰는 단위죠? 마하는 저기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마력이고 마하는 뭐지? 음속? 음속인데 대충 46,000을 시속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제트기 막그 마하 37. 마하 37? 네. 그렇게 마하 말해도 37이거든요. 모르겠다. 비행기 얘기할 때 면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마하. 죽어요 일단. 살 이게 수가 마하 뭐 2, 3 그거 넘어가는 전투기 주변에 지나가도 그 소닉붐이라 그래가지고 그쵸. 충격파가 음. 막 건물 사이 지나가면 건물 유리창 다 깨지고 그러는데 펭귄이 마하 37로 남극을 달리면 남극은 다 파괴됩니다. 남극이 아니라 지구가 아니. 파괴될 것 같은데. 이렇게 펭귄의 꿈을 좀 과하게 해석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용 게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가와 국기를 공부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펭귄의 꿈을 이뤄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그래서 못 갔나 봐. 그래서 끝까지 가서 펭귄이 들어 올려지는 것도 힘들잖아요. 행가를 해준다 그랬나요? 네. 이거 못하네. 힘든 그러게요. 일이네요. 너무 재밌다. 귀여워. 진짜 몰랐는데 옛날에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남극 탐험에서 게임 하는 내내 나오는 음악이 우리 아까 들어봤죠. 이 네네. 가장 유명한 이 곡. 뭔가 들으면 괜히 막 펭귄이 막 파닥파닥파닥 하고서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음악 듣고 있으면 뭔가 춤추고 싶고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춤곡 같은 느낌? 맞아요. 춤곡 같은. 슉슉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이 곡이 사실은 이 게임을 위해서 작곡된 곡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곡을 갖다 쓴 거래요. 에밀 발테펠의 더 스케이터스 왈츠라고 하는 곡인데 요 게임 속의 음악과 그리고 원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게임 속 음악 들어보실게요. 원곡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들었습니다. 딱 상상하던 그대로 들렸습니다. 이 에밀 발테펠은 1837년 프랑스와 독일 접경 지역인 알자스 중심지인 스트라스부르의 유태계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도 모두 음악가였고 어머니도 음악을 공부를 하셨고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웠던 이제 발테펠은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로도 활동을 많이 했고요. 이 사람은 특히나 무용 음악을 많이 썼어요. 260곡 와. 이상을 남겼다고 요새 태어났으면 해요. 그 K-팝 작곡가였겠다. 아이돌 댄스 음악을 막 많이 만들었을 거야. 이 곡을 들어보시면 이게 뭔가 쿵짝짝 쿵짝짝 하는 리듬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삼박자 리듬이라고 하고 이런 삼박자 리듬이 춤곡에서 맞아요.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작품 제목인 더 스케이터스 왈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곡은 왈츠라는 춤에 맞춰서 이제 출 수 있는 이런 저 왈츠 출 수 있습니다. 춤곡이고요. 배웠었습니다. 대학교 때 왈츠 스포츠 댄스 배우셨어요? 때 어우. 왈츠 제일 먼저 배워요. 아, 그래요? 근데 왈츠가 스포츠 댄스 처음에 배웠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랑 여자가 방향이 달라요. 약간 이렇게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남자가 앞으로 가고 여자가 뒤로 갔었나? 그 네모난 볼룸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당구 치듯이 공이 쿠션 맞듯이 사람도 저쪽 벽을 향해 가자 해가지고 가서 저쪽 벽에서 한 바퀴 돌아서 저쪽 벽으로 가자 하면서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원곡을 들어봤는데 군자짜인데 이거 되게 빠른 거예요. 사실 춤으로 추기에 군자짜 이거 딱 맞춰서 움직여야 돼서 스텝을 빠른 곡입니다. 왈츠치고. 춤꾼이셨군요, 아마존님이. 그때 재밌었습니다. 원래 이 왈츠라고 하면은 지금 방금 들으셨던 그 음악처럼 되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빠르진 않고 조금 이것보다는 조금 보통 빠르기라고 하는 이건 좀 빠른 상태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왈츠가 독일어의 발젠에서 왔다고도 하는데 이게 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왈츠 쳐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돌아요. 계속 돌아요. 알프스 산맥이 있는 그 지역에서 뭐 시작이 됐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왈츠라는 형태 이런 삼박자 계열의 어떤 춤곡을 자기네 나라의 형식대로 자기네 특성대로 뭔가 좀 바꾸고 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이제 혹은 많이 배우는 그런 왈츠가 비엔나 왈츠라고 하거든요. 이 비엔나 왈츠는 약간 원래 왈츠보다 조금 템포가 좀 빨라요. 약간 좀 더 경쾌하고 이런 특징이 있고 독일 왈츠라고 하는 거는 조금 빠르게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왈츠가 깜빡이 키나요? 네. 깜빡. 확 이렇게 노는 거죠. 이 영국 왈츠도 있다고 해요. 영국 왈츠는 약간 90비트 정도의 약간 좀 천천히 움직이는 모던 왈츠라고도 하는 이런 왈츠가 생겼고 또 미국 왈츠도 있고 뭐 각 나라별로 조금씩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이 더 스케이터스 왈츠라는 곡은 유럽에서는 새해가 밝으면 신년음악회를 많이 하는데 그때에도 연주가 되기도 했던 곡이에요. 빈 필하모닉에서 2017년 신년음악회에서 연주된 적이 있더라고요. 뭔가 좀 밝고 경쾌하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새해 시작하는데 사람들에게 좀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줄 것 같아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왈츠가 대유행을 했고 3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데 19세기 요한 슈트라우스 1세에 빈 왈츠가 유행함에 따라서 이 춤을 비엔나 왈츠라고도 부르게 됐다고 해요. 비엔나 왈츠의 특징이라 하면 템포가 좀 빨라서 경쾌하고 각 스텝을 좀 다 강조하는 그런 원래 왈츠보다는 첫 박만 강조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첫 박에 좀 강조를 두는 이게 약간의 미묘한 차이인데 이 미묘한 차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런 유행이 있다 보니까 작곡가들도 왈츠 작품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외에도 글린카는 환상적인 왈츠, 쇼팽은 강아지 왈츠, 느리스트는 메피스토 왈츠, 브람스는 왈츠집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발트토이펠의 스케이터스 왈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사막장에는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가 있고 이바노비치의 다뉴브 강의 잔물결, 라벨의 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 등 되게 많은 작품들이 쓰여지게 되죠. 다시 스케이터스 왈츠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작품은 이제 1882년에 작곡된 작품이고 빙판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의 경쾌한 모습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그 당시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 이 철제 날이 스케이트에 이제 사용되면서 그 이전에 좀 다른 형태였나 봐요. 스케이트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보편화되고 대중화가 이루어졌는데요. 1864년 미국 발레 교사인 잭슨 헤인즈가 발레의 예술적 동작과 왈츠를 결합해서 현대적인 피겨 스케이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1882년에 에밀 발테펠이 이 작품을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약 한 100년 후 1984년 이 남극탐험이란 게임에서 이 음악이 사용될지는 물론 작곡가는 몰랐겠지만 고전 게임에서든 신년 음악회에서 연주된 원곡으로든 그러니까 좋은 음악들은 이렇게 남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작곡가 에밀 발테펠의 이름과 작품 제목인 더 스케이터스 왈츠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그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에밀, 발테페, 스케이터스 왈츠. 다음 노래도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음악인지 무슨 게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음악 들으시면서 상상되시는 게임이 있나요? 서커스입니다. 아 맞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거 했어요. 한도라님 하셨으면 다 했죠. 아 근데 다 했죠. 다 했는데 즐겨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어 했는데 하기 싫은 그런 기분 아세요?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불타 죽거든. 얘는 죽잖아요. 펭귄 죽지 않는데. 불타 죽고 떨어져 죽고. 장애물에 부딪히고. 또 오락 게임은 또 죽어야 맛이죠. 이 게임이 그러니까 이 이후로 여러 가지 횡으로 움직이는 게임을 하는데 그 점프와 타이밍의 어떤 기본적인 커맨드를 숙달시켜주는 서커스가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도 해야 되지만 점프한 상태에서도 왼쪽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뛰어넘는 거, 강약 조절, 점프해서 좌우의 그 세밀한 조정까지. 아 이거 그게 어려웠어. 아마 지금까지도 모든 횡스크롤 게임 점프하는 거에 거의 기본이 여기서 다 쌓여져 있지 않나. 우리가 했던 길 건너 친구들 캐슬. 제가 예전에 넷이서 길 건너 친구들 캐슬이라고 애플 아케이드 게임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점프해서 왼쪽 오른쪽 타이밍 맞추는 게 중요한데 다 이 서커스에서 이거 그 기본이 나온 겁니다. 그 이 스테이지마다 그 캐슬 게임이랑 좀 비슷한 게 많네요. 걔는 옆으로도 가다가 위로도 올라가고 그러긴 했는데 옆으로 가는 느낌은 이거랑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게임이 스테이지가 5개인 경우도 있고 6개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 버전에 따라서. 그런데 몰랐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사자 타면서 불타는 원형의 고리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리고 닿으면 사자와 함께 통구이가 돼갖고 이제 파치직 아니네. 타지는 그럼 실패하는 이런 게임이었죠. 두 번째 스테이지는 외줄 타면서 원숭이 피하기. 생각보다 어려웠어. 왜냐면 가끔 파란 원숭이가 나오거든요. 빨리 달려오죠. 빨리 가면 오우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져. 그랬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세 번째 스테이지는 공 타기. 아 이거 어려웠어요. 공을 굴리고 점프하면서 이동하는 스테이지인데 바닥으로 떨어져도 실패고 다른 공이랑 부딪혀도 실패고. 근데 만약에 이제 가다가 공을 하나 건너뛰고 다음 공으로 뛰었다. 뭐 이러면 보너스도 있고. 그다음에 길이를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고. 네 번째 스테이지는 말 타면서 점프하기. 이거 되게 막 말을 뒤로 막 밀면서 막 천천히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나만의 테크닉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공중 그네 타기. 그래서 그네를 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스윙이 점점 커지고 빨라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에 다른 그네로 이제 옮겨 타면 점수가 이제 주어지고 뭐 바닥에 떨어지면 이제 끝나고 뭐 이런 게임이었죠. 제가 했던 것도 5개의 스테이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5개 혹은 6개 스테이지 이루어져 있는 이 게임 이름은 서커스 찰리래요. 그때는 제목이고 스토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 안 하지 않아요. 전혀 필요 없어. 그렇죠. 그냥 했죠. 아까 남극탐험은 심지어 교육용이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이 서커스 찰리 굉장히 이게 숨은 스토리가 있었네요. 저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너무 슬픈 얘기다. 찰리가 그러니까 서커스 단장이 아주 예쁜 딸이 있는데 이제 이 서커스 최고의 단원과 결혼을 시킬 거라는 정략 결혼을 발표를 딱 하고. 그러니까 딸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잖아. 안 되죠. 안 물어봐야지. 그래야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찰리가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딸과, 그러니까 원래는 다 종목이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얘는 5가지를 결혼하기 진짜 힘들다. 목숨 걸어야 돼. 아니 그리고 실패하면은 불에 타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근데 이게 뭐 더 슬픈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이 게임이 무한 루프라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끝나지가 않아. 게임이 원래 끝나면 마무리에 뭐 펭귄은 헝가리를 쳐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이 게임은 끝이 없대요.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찰리는 이용만 당하고 서커스에서 손님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돈만 벌고 이용만 당했네요. 단장이 진짜
아 단장 쓰레기네. 단장의 딸은 진짜 이뻤겠지? 사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 그 이 서커스 단장에게는 딸이 없습니다. 딸이 없어. 이건 무슨 반전이야? 여러분 아시죠? 잔혹동화라고. 그렇죠. 와. 이 게임의 줄거리라고 하네요. 찰리만 모르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 나오는 이 음악은 프랭크 미챔이라는 사람의 아메리칸 페트롤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행진곡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좀 들어보실게요. 자, 지금 들으신 음악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음악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테이지, 공중 그네타기를 하는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음악은 클래식 음악이에요. 원곡 한번 들어보실게요. 저는 이거 클랑폴리님이 링크로 걸어주신 것보다 더 빠른 버전으로 광고 같은 데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바바바밤 빰빰 빠빰 빠바바바밤 이거 광고 무슨 광고에 나왔었어. 그러게. 이 음악은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들은 것 같아. 앞에 거기만 나오고 따라라라라라라라 하고 끝나잖아. 무슨 광고였지? 그거 들었으면 다 들은 거지, 그죠? 칸타타 일단 CF 영상 이건 나는 이 속도로 기억하고 있어. 이 음악을 클래식으로 들 때는. 그러니까 지휘자마다 템포는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이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도 혹시 아실까요? 이거 너무 유명한 곡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신년음악회에서는 이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이 거의 최소 50% 그 여러 곡을 되게 많은 곡을 연주하는데 그 중에 최소 50% 많을 때는 한 80% 이상을 요한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연주를 해요. 왜 이렇게 편해요? 이 작곡가의 그 곡의 분위기가 새해 그 연말부터 그러니까 12월 30일, 31일 그리고 1월 1일 요 3일 동안 연주하기에 사람들이 듣고 새해를 맞이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하는 그 놀이공원 만드는 게임이죠. 네네. 건설하는 그런 맞아요. 게임이죠. 지금 시리즈가 이렇게 많아요. 엄청나죠. 거기에서도 계속 이 음악이 나와서 저는 게임 해보지 않았지만 그때 이후로 아마 모든 놀이공원에는 이 음악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게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곡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게 서커스, 놀이공원 약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서커스로 먼저 음악을 시작하기는 한 거지만 이렇게 메인으로 또 그 다음에 놀이공원에 쓰였다는 거는 좀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요한 슈트라우스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쓸지 재밌네요. 그 회전목마에서 나오는 음악이래요 이게. 그래 회전목마. 놀이동산에 있는 회전목마. 네. 거기서 들어봤구나.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타이쿤 시리즈에서 그때 회전목마가 나올 때 부금으로 나왔대요. 그때 이후로 많이 그렇게 쓰이게 됐나 봐요. 이 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네. 1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작곡가였고 그의 아들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이름이 똑같아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아버지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왈츠의 왕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1825년에 태어나서 1899년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작곡가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년음악회 작품 대부분을 이 사람의 작품을 하는데 요한 슈트라우스 1세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사실은 이 1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비엔나풍의 왈츠 춤곡에 기초를 만들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안넨폴카라든지 라데츠키 행진곡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따다단 따다단 딴딴 따라라라라란 딴딴 툭 건드린 음악이 탁 나오네요. 반가웠어요. 제가 아는 거 나와서. 그거는 이제 저기
중고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조회 끝나고 자 교실로 들어가라 할 때 틀어줍니다. 그때 나왔나? 학교 그랬어요? 그럼요. 좋은 학교네. 앞으로 하면서 이제 전교생이 쭉 이렇게 학교 양쪽 끝에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교생이 다 남자였을 거 아니에요. 남자 그렇죠. 학교였죠. 네. 왠지 이렇게 막 우르르르 막 까까머리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이 들으셨던 이 라데츠키 행진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작곡한 작품이고요. 사실 이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그 자기의 자녀들이 작곡하는 거를 반대했다고 해요. 큰일 날 뻔했어요. 2세가 이렇게 열심히 작곡을 하게 될 줄 몰랐겠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같은 경우는 뭐 광고 음악으로도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어떤 광고라고 생각이 안 날 만큼 많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월이 거기서도 나오고 월이 네. 이바 네, 너무나 아름다운 나오고,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타이타닉. 네. 거기 나오는 그 배 위에서 현악사중주로 연주하잖아요. 맞아. 네. 그때 잠깐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원래 오케스트라 버전인데 스트링 쿼르텟으로 연주를 하죠. 그래서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 작품이 이제 쓰여지게 된 게 오스트리아가 이제 1866년에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고 사람들이 되게 우울하고 좀 슬프고 이런 기분에 휩싸여 있으니까 빈 남성 합창단에서 이제 기획해서 당시 유명한 오스트리아 작곡가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게 의뢰를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합창곡이었어요. 그래서 시민의 마음에 뭔가 좀 밝은 빛을 되찾아줄 어떤 합창곡을 써야겠다. 무엇을 갖고 쓰지? 라고 생각하다가 카를 베크 시인의 시가 있는데 이것을 게르네르트라고 하는 시인이 합창용으로 고쳐서 준 것을 가사로 해서 합창곡을 썼다고 해요. 1867년 2월에 초연을 했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요. 그해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것을 작곡가가 직접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이것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기를 딱 얻었다 해도 지금처럼 무슨 온라인 음악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들었으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듣고 싶으면 그 오케스트라나 뭐 연주한 사람들이 다시 연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평가를 계속 얻으려면 계속 들려줘야 되는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나 그 파리 엑스포 갔는데 야 죽이는 노래가 있었어. 들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인데.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들이 암기 능력이 좀 뛰어났어요.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 듣고 온 음악을 바로 그리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해요. 암기에 관련된 유명한 작곡가 모차르트. 그 유명한 일화 있는데 13살 때 바티칸에 갑니다. 미사곡 위주의 이제 그런 곡 한 10분짜리 막 긴 곡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고 막 어마어마한 곡이었는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악보를 유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그 성당 안에서 그러니까 그 바티칸 내에서만 항상 들을 수 있고 들려지는 그런 음악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서민들한테도 다 이렇게 유행처럼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나옵니다. 바티칸에서. 알고 봤더니 모차르트가 한번 듣고 이거를 다 기억해가지고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뿌린 거야. 근데 그 사실을 안 교황청에서 얘가 진짜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오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게 잘 베낀 거. 이걸 어떻게 외울 수가 있지? 한 번 듣고 외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천재다 이건. 그래서 오히려 상을 줍니다. 모차르트 초콜릿을 상으로 주마.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싶으시면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이에요. 아니 모차르트가 막 뭔가 휘갈겨서 악상을 떠올리면서 곡을 쓴 걸로 우리가 많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나 일화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알고 있잖아요. 네. 국사발리 말씀하신 것처럼 저걸 어떻게든 내가 기억을 해야지 해서 와서 그걸 기억했던 거를 받아쓰려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되게 입소문을 많이 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반짝반짝 작은 별로 알고 있는 그런 곡들도 프랑스 어느 지역의 민요 같은 건데 맞아요. 그거를 아버지랑 같이 음악여행 갔다가 듣고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행 다니는 내내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이렇게도 연주하고 저렇게도 연주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주한 여러 시리즈를 이제 돌아와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변주곡으로 근데 그걸 이제 테마만 우리는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동요로 하고 있죠.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길이길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서 나이를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있을 줄 알았을까? 이렇게 게임 음악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까? 그러게요. 네,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음악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면 거리감 없이 재미있게 들어주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게임들을 했었는지 찾다 보니까 잊고 있던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재미있게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은 음악과 게임을 몇 가지만 이제 추려서 오늘 이야기해드려 보았고요. 오늘 이야기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무조건 게임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안 보였던 게 또 보이네. 항상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그때는 몰랐어. 당시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그 소소한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재미들을 줬던 그런 거죠. 음악도 그러네요. 음악은 당연히 그냥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기계음으로 한 가지 색깔의 그 음색으로만 하잖아요. 방구차 같은 거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클래식이랑 이렇게 또 접목했던 게임도 있었던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재밌네요. 다시 그 게임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 위에 있는 글씨들이나 이런 숫자들을 또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번 휴식을 취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떠올렸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게임 음악만 들어도 그때 게임했던 추억들이 진짜 떠오르고 오늘 그때는 어려서 관심 없었던 것들인데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또 이런 뭐 새로운 사실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돼서 재밌었고요. 아쉬웠던 건 너무 오늘 레트로로 간 것 같아서 10년 전? 그때만 해도 대단한 게임 음악들 많았거든요. 뭐 유명한 게임들 뭐 스타크래프트 음악도 그렇고 뭐 디아블로 음악도 그렇고 요새는 거의 영화와 동급이거나 맞아요. 영화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게임 음악 관련해서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인생 최고의 게임으로 삼는 하프라이프가 있는데 하프라이프는 만약에 아직 그 게임 안 해보셨다면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게임. 뭐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대항해 시대 얘기 들으면서 왜 대항해인지 막 이해되면서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요즘에 다 스토리도 있고 맞아요. 막 여행하는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픽이 너무 멋있어 다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식의 게임이에요? 좀 소개 잠깐 해주세요. 하프라이프는 제가 사실 에피소드를 따로 다뤄볼까 한번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인칭 슈팅 게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게임을 볼 때 멀리서 얘를 뭐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뭐 3인칭 시점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VR 안경 써서 이 사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보는 게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임이고 이제 뭔가를 쏘는 게임인데 게임 음악 쪽으로 하프라이프가 유명한 건 이런 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음악을 BGM이라고 생각하면 게임 시작하면은 내가 시작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하프라이프가 약간 그 규칙을 깹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음악보다는 예를 들어 내 주변에 들리는 효과음들, 뭐 발자국 소리나 물 떨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다가 뭔가 연출이 될 때만 음악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영화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적이 나올 때 음악도 둠둠둠둠하면서 그 긴장감을 배가 되게 해줘서 이제 그 게임 음악으로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았고 근데 또 여러 가지 유명한 게 뭐 스토리도 좋고 그래픽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까 남극탐험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게임에서 배경은 그냥 배경일 뿐이잖아요. 근데 하프라이프는 배경을 내가 뭔가 이렇게 가다가 뭐 깨진 병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막 진짜 집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되게 현실감이 있겠다. 현실감이 있어서 지금 나온 최신 게임은 하프라이프 알릭스라고 해서 VR로 하는 게임인데 이제 VR 고글 쓰고 손에다 컨트롤러 들고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되게 또 유명한 그 게임 음악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사실 약간 뭐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물들이 막 깨지고 이런 걸 막 집어서 던질 수 있고 이런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임을 해본 사람은 저거 연주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보통 우리가 게임에서 배경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만나면 저건 그냥 배경이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VR 고글과 VR 그 컨트롤러를 끼고 젓가락 행진곡을 막 연주를 하는 걸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이거 진짜로 배경 피아노인데 아니고. 연주가 된다. 막 디테일 그런 그죠. 디테일이 있어서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고 메타크리틱이라고 게임들 뭐 세상에 나온 게임들을 게임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뭐 항상 탑5 안에 들어있는 유명한 게임입니다. 약간 게임계 그쪽 장르의 바이블 같은 게임이에요. 그 클래식 음악이요. 이제 2021년도 지금 이 시대의 클래식 음악은 영화 음악이 그 계를 이어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 클래시컬하다는 거 물론 현대 음악도 있지만 근데 그 클래식 계를 이끌어가는 영화 음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재에는 게임 음악이다. 그래서 오히려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냥 BGM으로 OST라는 이름으로 그냥 같이 크게 봤을 때는 카테고리로 되고 또 작게는 영화 OST와 게임 음악은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음악 장르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어떤 합창곡을 듣고 너무 좋아서 계속 그걸 듣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합창단들이 그 노래를 불러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막 찾아가 봤더니 그 곡이 문명 그것도 4번째 시리즈에 그 쓰였던 맞아. 음악 아실까요? 제가 제목은 아직 얘기 안 했죠? 예, 바바예투라고 하는 곡인데 엄청나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맞아요. 곡이 그게 스와힐리어를 노래한 건데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기도문을 스와힐리어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심지어 여러분 이거 그래미상 수상한 거 아세요? 알아요. 이미 그 전부터 게임 음악은 뭐 게임이 상승하는 만큼 이제 찬사를 받던 장르다 멋있다 음악이 있어서 뭐 한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도 그것만 따로 콘서트도 하고 그래요 오케스트라로 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게임은 몰라도 음악은 알고 있는 근데 그런 게임들이 이미 너무 많아졌잖아요 최근 한 15년 20년 사이에 너무 긴 시간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 바바예투 같은 경우는 53회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미상 시상에서 합창 부분 최우수곡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비디오 게임 배경음악으로 최초로 수상대에 서게 됩니다. 정말 인정을 받은 거죠.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눴던 게임들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연도를 보니까 아까 1985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절에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하고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이미 게임 음악 앨범이라고 발표된 최초의 게임 음악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그게 1983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앨범에 참여한 그 제작에 참여한 그 편곡자들을 보니까 음악을 만든 사람들을 보니까 YMO라고 있는 거예요. YMO가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제가 류이치 사카모토 얘기하면서 초창기 멤버 예. 루이치 사카모토가 그 앨범에 또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지금 유튜브 찾으면 나올 거예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정말 첫 앨범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1983년이니까 그때 앨범을 시작으로 저희가 한창 팩으로 끼워서 막 붐이 일어서 했을 그 시절 또 그게 지나서 IMF 겪고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게임이 막 어느 그 세계를 이루면서까지 이어져온 이 스토리가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막 갑자기 뭔가 두근두근 뭔가 게임에 참여해보고 싶다. 아까 무슨 게임이라고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살짝 발을 들여본 한번 담궈본 사람으로 뭐 언제 기회가 되면 게임 음악도 좀 잘 만들어보고 싶다. 제작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게임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무슨 테일이었는데 테일? 뭐뭐뭐 테일이었어요. 테일스 그래서 위버 뭐 이런 거 아닌가? 이 정도로 하죠. 하여튼 재밌었어요. 추억 여행 했네요. 오늘 레트로 게임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꼬마 시절로 돌아가서 이야기 나눠서 재밌었고, 지금 얘기 나눈 뭐 그래미 수상까지 했다는 요즘 시대 게임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시대적 구분도 있고 뭐 장르적 구분도 있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좋은 음악들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하면서 계속 우리 곁에 남아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언제 다 같이 만나서 게임해요. 우리 요즘에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게임 속에서? 아, 그러게. 우리 지난번에 게임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아니, 그리고 게임 세상이 그렇게 피아노까지 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진짜 메타버스 세상이잖아요. 예, 그거 겪으신 분들이 메타버스 이해 잘 하시는 거라면서요. 저 좀 겪어야겠어요. 우리 언제 만나서 한판 합시다. 한판 따요. 술도 맥주 한도 한잔 하면서. 즐거웠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